한국당이 의총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거법과 관련해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켰지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은 저들 밥그릇하고 관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정권의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는 항상 타이밍이 느리고 또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더니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의외로 오늘 말만 좀 세게 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라고 나경원이 이야기하고 한국당은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고 장외 집회 등 원외 투쟁을 선언하며 국회 안팎으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 날 무슨 지난 토요일 날 아예 그냥 장외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하고 세게 가버렸으면 그냥 더 좋았을 걸. 그래 함하고 또 원내로 돌아왔는데 어제 뒤통수를 맞아서 지금 여러 가지로 화가 좀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말을 세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따라야 되는데 말만 세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야말로 늑대 소년이 됩니다. 황교안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총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투쟁에 선봉에 서겠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갈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 제가 진작에 좀 단식도 하고 머리도 좀 밀고 그 가발 시비도 있는데 머리 밀면 이제는 가발이라 이야기 아무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발 아니라며요. 그래서 머리도 밀고 그리고 밥도 굶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권이 당신들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예사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함께 싸워 나가야 된다. 전국을 돌면서 문재인 정권의 독재의 실상을 알릴 것이다. 의원들도 구국의 일념으로 결사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최종 배우는 문재인이다. 나경원은 그렇게 말하고 국회가 아닌 청와대를 겨냥하고 조국이 여야 사당 합의 직전이 아닌 21시간 전에 작성한 페이스북만 봐도 청와대가 막후 조율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이제 문재인이 원하는 대로 친문재판소로 완성됐다. 마지막으로 의회 권력을 장악하려는 시도다.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선거법 개혁안이 좌파 집권 장기 집권 플랜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이고 그래서 원내 투쟁을 임할 것이다. 경제를 망치는 이념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해 체제 수호 법안이 줄줄이 폐지될 것이며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자, 이번에 이제 선거법 개정안의 결과로 그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국회를 장악하면 좌파 영구 집권으로 간다. 다음은 개헌과 연방제다. 제 방송을 열심히 듣는가 봐요. 그러면서 정권의 핵심 인사가 위수 김동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남북 연방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이훈을 조선반도에 실현하는 것 아니겠느냐. 좌파의 정변이고 반란이다. 있는 수단을 다해서 싸워야 된다. 이제사 이지랄 합니까? 싸우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오고 난 뒤에 사람이요. 월남군이요. 베트남이 망할 때 17도선을 넘어서서 이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이죠. 자, 그랬을 때 5월 달에 밀고 내려왔죠. 그랬는데 다 그냥 싸우지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기가 바빴어요. 수만 명이 있던 다낭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무기 버리고 그냥 전부 탈출 행렬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그랬어요. 딱 한 군데 열심히 싸운 게 사이공 외곽에서
마지막으로 부대들이 공항 인근과 사이공으로 들어가는 강의 다리 위에서 열심히 싸워서 한나절을 버티고 한 2,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이겨야 될 순간에, 그래서 막아야 될 순간에는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반짝 싸우다가 그래봤자 하루 이틀 상관으로 공사나 되는데 별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정말로 지금 한국당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당신들이 손혜원 문제로, 드루킹 문제로, 김태우 문제로, 신재민이 문제로, 문다혜 문제로, 우리들 병원 문제로, 북한의 석탄, 그리고 북한의 정제유 밀수 밀반출 문제로 싸워왔더라면 이 지경까지 밀리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니까. 공격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요, 꼼수를 쓸 타이밍을 못 부리죠. 또 그런 공격이 계속 문정권의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폭로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밀었다면 문정권이 이미선이를 밀어붙이려고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번처럼 선거법과 사법개혁 문제를 이렇게 맞바꿔서 패스트 트랙으로 하려고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어야 될 때는 입을 닫고 있었죠.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이면에 보면요, 마이클 브린 전 외신기자클럽 회장이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세월호 광화문과 관련해서 칼럼을 하나 기고했습니다. 그 뒤에 KBS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가 갔다라는 겁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 영어 원문을 보냈느냐, 번역을 누가 했느냐, 조선일보가 한 거냐, 네가 한글로 써서 좋냐, 이런 걸 갖다가 다 꼬치꼬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토요일 날 밤에 저 삼류들이 나와가지고 시시껄렁하는 정권 앞잡이 방송이 있지요. 저널리즘 토크쇼 J라는 데서 이 지금 마이클 브린 칼럼 내용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광화문은 시민들의 공간인데 거기에 세월호가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서 세종도왕 이순신 장군 등과 같이 있는 것이 이렇게 맞지 않다. 서울시가 이곳에 세월호 추모 공간을 만들려는 것은 한국인은 희생자라는 특유의 사고방식에 맞닿아 있고 세월호 희생자들이 정치적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놓고 그럼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싸워서 동상이 있냐, 광화문에서, 그런 말을 하고, 또 조선일보가 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쓸데없이 외신 기자에게 시키느냐는 것이다. 이런 거는 복화술 저널리즘이다. 복화술이라는 게 있죠. 입만 움직이고 말은 딴 사람이 하는데 마치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앵커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궁금해서요. 영어로 쓴 걸 혹시 잘못?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냐. 그냥 아주 농찌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클 브린 기자가 KBS 방송이 이틀 전에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조선일보가 써달라 했냐라고 꼬치꼬치 묻고, 그 다음에 번역 과정에서 글을 바꿨느냐라고 왜곡도 의심했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하니까 방송에서는 마치 사실인 듯 자기를 비난했다. 그래서 영어 원문도 보내줬대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KBS가 하는 짓거리를요, 안기부 시절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 같은 사람도 요즘 느끼는 피곤함이요, 과거에 군사 독재 시절에 제가 20대 때 살던 시대로 돌아간 듯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음에도 한국당이 이 문제를 안이하게 원내 투쟁을 병행하니 이러다가는요, 제가 볼 때 끝나버립니다. 200석 넘겨요. 나는 이 정권의 독재가 견디다 못한 국민들에게 끝장이 나겠지만은 적어도
그 저지를 한국당이 선거에서 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당에 뭐 애정을 갖고 있거나 황교안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제 보니까 뭐 한 분이 회원 탈퇴한다고 굳이 또 전화까지 했어요. 회원 탈퇴하면 회비 안 내면 그냥 자연 탈퇴인데 굳이 무슨 전화해서 회원 탈퇴한다고 이야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좀 그분이 뭔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좀 말하고 싶은 건요. 황장수가 안 잡혀가는 것은 문정권이 심어놓은 간첩이라서 그렇다. 어제 누가 댓글에 그런 말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들을 하는 분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대로 싸워야 될 위치에서 싸우지 않으면서 그러다가 이 지경까지 몰려와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한국당 지도부가 간첩 같습니까? 싸우라 하다가 하도 안 싸워서 왜 당신들 안 싸우냐고 하소연하는 제가 간첩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댓글을 쓴 당신이 간첩입니까? 저는요,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보수의 수준이 이렇게 돼버린 데는요, 정말 국민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자, 뭐 때문에 편을 듭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끝까지 회초리를 때려야죠. 그래서 정말로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무라고 뭐라 하고 해야죠. 황교안을 칭찬하고 나경원을 칭찬해서 걔들이 웃으면 행복해집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위한 도구예요. 성경에 보면 도구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도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한마디로 이 보수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명을 띠고 소명의식을 띠고 자신이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로 할 사람이 줄을 서 있는 자리에 그걸 남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서 투쟁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역사에 제약을 짓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보고 니는 앉아서 방송하는 거 말고 뭘 떠드냐? 너는 정치도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말이 많냐? 저요? 제가 나서야 나라가 구해질 상황이 된다면 저는 제 한 몸 던지는 데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제가 뭐 인생을 특별히 즐기면서 재밌게 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요, 아주 그냥 이 돛 닦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엄청난 스트레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요, 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나가지요. 왜 못해요? 내가 정치를 위해서 개인적인 야심으로 그냥 흔히 하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안 하겠지만은 제가 나서서 해야 될 상황까지 와버렸다면 저는 성패와 관계없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당이 이 지경을 겪고도 원내의 병영투쟁이니 결사항전을 이야기하면서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요. 던지지 않으면 얻어지지 못해요. 제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버리는 부분은요. 내가 정치의 미련을 가지고 이 뉴스 브리핑에 영향을 받는 일을 하거나 정치인들을 만나고 다니거나 그들의 신경을 쓴다든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제 자신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와요. 저도 나서야 될 상황이 됐다면 만약에 그 정도로 살았다면 제가 해야지요. 어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당의 황교안과 나경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에서요. 한국당을 지지하고 황교안과 나경원을 지지하는 문제와 별개로 저 사람들이 저는 지금 테크닉도 부족하고 오죽하면 손혜원이한테 조롱을 당하겠습니까?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이젠 더 안 참는다고 망언과 저질 이젠 안 참아 하면서
세월호 유족들이 차명진 전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에서 국민고발단 이름으로 고소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정진석 의원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자, 차명진 의원의 표현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도 또한 우리 사회의 한 분야에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역을 쌓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고소장 제출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족들과 4.16 연대 민변 등은, 민변은 왜 진주의 화재 살인 현장에는 가서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세월호에만 줄기창창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음 주에는 정진석 의원도 고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차명진, 전현직 의원에 대해 민사소송도 같이 하겠다고 하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장훈 위원장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스러움에 참아야 했고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100번 양보해서 우리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은 아이들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그냥 해석하기에 달린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류의 정치적인 의미의 말들은요. 자, 그래서 사회가요, 또 하나의 성역을 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성역도 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벽돌이 쌓여져서 이제 성역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18도 국민이 낸 세금으로 벽돌이 쌓여져서 무수한 유공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비판이 멈춘 사회요.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훌륭한 인물이라도 비판이 머물게 된 사회에서, 존경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무엇이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 그야말로 그냥 사법처벌과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좌파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한국당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성역 하나도 못 만들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수구 꼴통이라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6.25의 남침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베트남전의 희생을 모욕하면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산업화의 성취에 대해서 모욕하면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하는 일을 왜 한국당은 못하고 있습니까? 결국은요, 좌파들이 전부 성역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위안부에서, 징용에서, 예? 무슨 임시정부 100주년에서, 5.18에서, 4.19에서, 세월호에서 곳곳이 전부 성역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국당의 지금 투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요, 사람은 말하는 만큼 실천과 행동에 돌입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의 수준, 결사항전, 그야말로 고려 연방제를 하겠다, 국가보안법을 없애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선거법을 고쳐서 자기들이 200석 이상을 먹으려고 한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결사항전을 하겠다면 한국당은 이제 국회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다 사표를 내고요, 국회에서 방을 빼버리세요. 네? 보좌관들만 불쌍하니까 월급 받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방을 빼가지고 어디 다 출렴을 해서 공장이나 하나, 안 그러면 국민 모금을 받든지 해서, 어디 공장 망한 터, 요즘 공장 많이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아닌 국민들과 만나는 장소로 해서 거기에 매일 출근해서 장외 투쟁을 하기 위한 논의와 그 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용기를 가다듬는 그런 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포기할 거기 때문에 깨끗이 세비는 포기하세요. 평균적으로 다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 돈 안 받아도요. 부동산이고 주식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년 총선을 보이콧 해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역구 없애는 것도 저거 마음대로, 비례대표 제도도 저거 마음대로 하는데 총선을 뭐 하려 합니까? 총선 보이콧 해버리세요. 아마 제1 보수 야당이 총선을 보이콧 해버리면 저들끼리 총선 치르는 꼬라지가요. 근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라고 분류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총선을 보이콧 해버린다고 딱 하고 나자빠지길 바랍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달라고 협의하자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요. 아예 우리는 너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꼼수와 의도를 알고 있고 이 뒤에는 문재인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너네들은 내년 총선에 제대로 된 선거 룰을 이렇게 지키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표 룰은 지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나 그 다음에 있을 대선에서 이제 룰이나 무슨 개표의 공정함 이런 것이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선거를 100번 해보세요. 마두로가 지나. 이번에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그래도 코미디언이 75%를 얻는 걸 보고 저 나라는 투개표 부정은 안 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당에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려면요. 죽는 길을 택해서 가고요. 싸우지 않고 살고 싶다고 자꾸 사는 길로 택하려면 죽게 돼 있습니다. 죽는 길을 택해서 가야요.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건 정확한 진리입니다. 한국당은요. 죽는 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최종적으로는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황교안이요. 대권에 대한 욕심 버리고요. 그냥 이 시기에 내가 당 대표를 맡아서 보수를 살리고 가겠다고 마음 비우고 붙으세요. 나경원한테 이런 말도 안 하랍니다. 그렇게 해야 혹 사는 수가 생깁니다. 자들이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지율 좀 이따 떨어질 거고 우리가 시간만 끄면 무조건 우리 손에 우리 입에 감이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생각한 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지금 벌건 대낮에 선거법 한마디로 선거를 하기 위한 규칙조차도 저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인간들 아닙니까? 저런 인간들을 상대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